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홀린 듯 뒤쫓아간 낡은 달동네. 그곳엔 16년 전 헤어진 제 첫사랑이 다리를 절며 제 핏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 간 사이 제 어머니가 깡패를 시켜 만삭인 그녀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내 어머니 아닙니다. 재벌 회장의 피 끓는 복수와 눈물의 재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사연은 AI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먹먹한 우리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아스팔트 위로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춰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였습니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었고 붉은 브레이크 등만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을 뚫고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재성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탄 차였습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태준의 표정은 창밖의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미간을 찌푸린 채 태블릿 PC로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들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건조한 활자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45세. 남들은 그를 성공한 젊은 회장,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한구석에는 그 어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니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요. 16년 전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들꽃처럼 맑았던 여자 서연.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고학생의 사랑은 드라마에서나 아름다웠지 현실에서는 잔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인 왕 여사는 서연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을 주었고 심지어 서연의 부모님 가게까지 망하게 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태준을 위해 떠났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나 태준 씨 배경이 부담스러워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거짓말을 태준은 바보처럼 믿지 않았지만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떠나고 태준은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일에만 매달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익.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장소는 강북의 어느 허름한 동네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멈춰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거리에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빗줄기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뻐근한 목을 돌리며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낡은 플라스틱 지붕은 쏟아지는 비를 다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처마 밑에 한 소년이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는지 낡은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 빗물이 들이치지 않는 안쪽으로 몸을 최대한 구겨 넣은 소년이었습니다. 물 빠진 교복 바지는 이미 무릎까지 젖어 있었고 운동화는 흙탕물 투성이었습니다. 1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왜소한 어깨가 빗줄기에 젖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어린애가 이 밤중에 고생이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정심이었습니다. 곧 신호가 바뀌면 차는 떠날 것이고
저 아이는 기억 속에서 사라질 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란 듯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도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소년의 젖은 얼굴을 정통으로 비춘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얼굴, 빗물에 젖어 창백하지만 하얀 피부, 사슴처럼 맑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큰 눈망울, 그리고 앙다문 입술 끝에 살짝 패인 보조개. 그것은 16년 전 태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연의 눈매를 쏙 빼닮은 태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시감. 태준은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에 있던 사진이 살아서 빗속으로 걸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아? 태준은 홀린 듯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차창에 입김이 서렸지만 그는 옷소매로 거칠게 문질러 닦아내며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추운지 양팔로 자신을 감싸 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왜일까요? 생판 모르는 남일 수도 있는데 왜 저 아이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까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기사님, 잠깐. 태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운전석의 김 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신호 바뀌었습니다. 뒷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출발할까요? 아니, 세워. 차 세우라고.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기사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빵빵거리며 신경질적인 경적을 울려댔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 멀리서 낡은 시내버스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안도한 듯 표정이 밝아지며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태준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수트가 순식간에 비에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앞이 따가웠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버스 문은 열렸고 소녀는 훌쩍 버스에 올랐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매연을 내뿜으며 출발했습니다. 잠깐만, 학생, 잠깐만. 태준은 빗속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버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뒷유리창 너머로 소년이 의아한 듯 태준을 뒤돌아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 16년 전 헤어지던 날 서연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태준은 도로 한복판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몸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본능이 핏줄이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저 아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김 기사. 뒤따라 우산을 들고 뛰어온 김 기사에게
태준이 젖은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방금 저 버스 번호판 외웠지? 따라가. 당장 따라가서 저 아이가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해. 태준의 눈빛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자 육중한 세단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버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버스의 붉은 미등만이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태준은 앞좌석 등받이를 꽉 움켜쥔 채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못했습니다. 저 희미한 불빛을 놓치면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어둠 속에 잠길 것만 같은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화려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점점 좁고 어두운 강북의 구시가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이는 하나둘 사라지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만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울퉁불퉁해졌고 고급 세단은 덜컹거리는 충격을 고스란히 태준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충격보다 더 아픈 것은 창밖으로 변해가는 풍경이 주는 심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 기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가파른 언덕길의 초입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동네.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곳, 흔히 달동네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버스가 언덕 중턱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소년이 내렸습니다. 소년은 가방을 머리에 쓴 채 익숙한 듯 가파른 계단 골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태준은 우산도 없이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 기사가 우산을 들고 따라 나서려 했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비를 맞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매일 걸었을 이 차가운 비를 자신도 온몸으로 느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미끄러운 시멘트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수백만 원짜리 구두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니? 태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6년 전 자신을 떠날 때 그녀는 분명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너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모진 말을 뱉고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가 파른 달동네 꼭대기란 말인가요?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소년의 등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대문칠이 다 벗겨진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다 쓴 연탄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철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민우 언니? 다정하지만 힘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집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비를 맞고 온 아들을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매일 그리던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태준의 기억 속 싱그러웠던 20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긴 생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어 올려 푸석해져 있었고
백옥 같던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스웨터 위에는 보풀이 가득했고 무릎이 나온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을 충격에 빠뜨린 건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서연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절뚝.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아들에게 다가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는 그녀의 모습. 아들, 비 많이 왔지? 우산 가져간다니까 그냥 가더니. 감기 들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엄마. 버스 금방 왔어. 엄마야말로 다리 아픈데 왜 나왔어? 비 오면 더 쑤시잖아. 들어가자, 추워. 소년 민우는 자신의 젖은 어깨보다 엄마의 다리를 더 걱정하며 부축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하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태주는 빗물에 젖은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실 때 그녀는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다리를 절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비겁함이, 우리 어머니의 돈 봉투가 너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태주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봇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렸습니다. 서연아. 떨리는 하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털어주던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들어서는 안 될 목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태준. 그리고 낡은 대문 앞 수건을 들고 굳어버린 서연. 두 사람의 시선이 16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려있던 수건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흙탕물이 하얀 수건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태준 씨?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민우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마저 태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황스러움, 수치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깊은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 민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태준이 아이를 빼앗아가기라도 할까봐 겁에 질린 어미 새처럼 말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 맞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나를, 아니 내 집안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태준은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흐르는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다리는 왜 그러고 이 아이는? 태준의 시선이 서연의 등 뒤에 숨은 민우에게 닿았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떠나보냈던 그 해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생명. 폭우가 쏟아지는 달동네의 밤. 재벌 회장과 가난한 식당 아줌마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품은 소년.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성그룹 회장실. 창밖에는 여전히 어제보다 잦아들었지만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밤을 꼬박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 기사와 비서실장이 밤새 조사해 온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사무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서연 관련 뒷조사 및 16년 전 사건 개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태준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일그러졌습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진실은 태준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이었습니다. 16년 전 겨울, 태준이 유학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왕 여사는 만삭이었던 서연의 자취방에 용역 깡패들을 보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뜯어내고 창문을 깨부수며 당장 방을 비우라고 협박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차마 말로 보고드리기 어려워서. 비서실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비서실장이 가리킨 문단에 꽂혔습니다. 부상 원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빙판길 추락, 좌측 대퇴부 복합골절, 병원 진료 기록 없음, 서연이 다리를 저는 이유. 그것은 선천적인 것도 단순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깡패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오다 얼어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8개월 된 민우가 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서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로 모아둔 돈은 깡패들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강탈해 갔고 왕 여사가 던져준 돈 봉투는 서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거절했던 터라 빈털터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진통제를 먹는 대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뼈가 삐뚤어게 붙도록 방치했습니다. 민우를 낳고 나서야 겨우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인 게 전부였습니다. 으아악. 태준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육중한 크리스털 명패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비서실장과 김 기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사람이 임신한 여자한테, 내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 깡패를 보냈어? 다리를 분질러 놓고 치료도 못 받게 했어? 태준은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보고서 위로 번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가 보내준 유학비로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서연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보고 공포에 질려오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에게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차 대기시켜.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본가로 간다. 성북동 재성그룹 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지어진 웅장한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정원에는 수천만 원짜리 소나무들이 비에 젖어 운치를 더하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향긋한 차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왕 여사가 우아하게 앉아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팽팽한 피부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가사 도우미의 말에 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쾅. 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태준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를 신은 채로 수천만 원짜리 페르시아 카펫 위를 짓밟으며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왕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태준아, 너 예의 없게 뭐 하는 짓이니? 신발은 벗고. 이거 뭡니까? 태준이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 뭉치를 왕 여사의 면전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꽃병 위로 왕 여사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행패야? 왕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태준의 눈빛을 보자마자 흠칫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들의 눈에서 시뻘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니 왕수자 씨, 너 지금 애미한테 이름을 16년 전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흩어진 보고서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제 퇴거, 폭행 사주, 복합골절. 단어들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깟 계집애 뒷조사나 하고 다녔니? 회장이라는 놈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임신 중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어머니의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깡패를 시켜서 끌어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도 못 받게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태준이 고함을 치자 거실의 샹들리에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 그 뱃속에 든 게 내 씨인지 딴 놈 씨인지 어떻게 알아? 그 꽃뱀 같은 년이 너 발목 잡으려고 수작 부린 걸 내가 처리해 준 거야.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고마워하라고요? 태준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괴물이었습니다. 우아한 한복 속에 흉측한 욕망을 감춘 괴물. 그 아이 민우, 제 아들입니다. 어제 보고 왔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 아이가 16년 동안 달동네 곰팡이 핀 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내쫓아서 어머니가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 평생 엄마가 절뚝거리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요. 아들. 왕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내 핏줄이 확실해? 그럼 재성그룹의 장손이 살아있다는 거야? 왕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꽃뱀의 자식이라며 경멸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당장 데려와야지. 그 귀한 핏줄을 왜 그런 구정물에 둬? 당장 김 기사 시켜서 데려오라고 해. 그 애미라는 년한테는 돈 몇 푼 쥐어줘서 떼어내고 아이만 데려오면 되겠네. 유학도 보내고 후계자 수업도 시켜야 하고. 왕 여사는 혼자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손자는 사랑스러운 핏줄이 아니라 대를 이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이 겪은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역겨운 모습을 보며 태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정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닥치세요. 태준이 나직하게 뱉었습니다. 왕 여사가 멈칫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내? 누가 내 아내야? 그 천한 것이. 오늘부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태준의 선언에 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제정신입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맑은 정신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 법적으로 죗값 치르게 할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내 방식대로 갚아줄 겁니다. 태준은 싸늘한 눈으로 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지급되는 모든 품위 유지비, 카드, 기사, 도우미 전부 끊습니다. 이 집도 제 명이니 당장 비우세요.
당신이 서연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한겨울 길바닥에 나앉아 보십시오. 강태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게 아니라 사육했겠죠. 당신의 욕망을 채울 인형으로. 하지만 그 인형, 이제 줄 끊었습니다.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왕 여사가 꽃병을 집어 던지며 악을 쓰고 발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아온 꽃병 조각이 태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선 태준은 기다리고 있던 비서실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해. 성북동 자택 폐쇄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법인 카드 정지시켜. 그리고 변호사 불러. 서연이 다리 부러뜨린 그 용역 업체 놈들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잡아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주는 빗속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의 상처를 씻어내렸습니다. 이제 괴물과의 인연은 끊어냈습니다. 남은 것은 지옥 속에 남겨진 두 사람을 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자. 달동네로. 태주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사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방패가 되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북동 본가에서 나온 태준이 다시 그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폭우는 그쳤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질척거리는 진흙탕이었고 곳곳에는 비바람에 찢어진 천막들이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워두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마주했던 그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 녹슨 철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린 요새 같았습니다. 태주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명품 정장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에는 어머니가 던진 꽃병 파편에 긁힌 상처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누구요? 빚 받으러 왔어? 아닙니다. 죄 갚으러 왔습니다. 태주는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새로 보인 것은 서연이 아니라 아들 민우였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밤새 뜬 눈으로 엄마를 지킨 듯 눈이 퀭한 민우가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경찰 부른다니까요. 민우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적개심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의 무릎 부분이 지늘게 더러워졌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 민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와 시선이 같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제처럼 위압적으로 굴거나 돈 자랑을 할 줄 알았던 나쁜 어른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울먹이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내 엄마 다리가 그렇게 된 것도 내가 이 좁은 방에서 춥게 지낸 것도 전부 내 탓이다.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 할머니가 너희한테 한 짓 다 알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평생을 빌어도 모자라겠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빠 노릇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너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춥지 않게만 해줘. 제발.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가식 없는 뼈를 깎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꽉 쥐고 있던 대문 손잡이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대문 뒤에서 서연이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태준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16년 전의 강태준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태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그녀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굽어진 다리. 태준은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그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니? 그 차가운 빙판길에서 나 원망하면서 얼마나 아팠어.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내가 도망쳐서. 서연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16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엄마가 저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의 눈물은 진짜라는 것을. 한참을 울던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서연아. 민우야. 어디를요? 우린 갈 데 없어요. 아니, 있어. 너희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다 준비했어. 서연은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그 무서운 지방과 엮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왕 여사가 또다시 깡패를 보내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을 읽은 듯 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 집안이랑은 끝냈어. 어머니랑 의절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맹세해. 다시는 그 누구도 너희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누가 너희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그 인간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태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결기. 그것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태준은 뒤에 서 있던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야,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란 말 안 할게. 그냥 아저씨가 너희 모실 수 있게만 해다오.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꿈이 있으면 꿀 수 있게 그 든든한 울타리만 되게 해줘. 민우는 한참 동안 태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이라기엔 거칠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자신의 작은 손을 태준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약속 지켜요. 엄마 또 울리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해요. 민우의 투박한 허락에 태준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김 기사, 차대. 태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던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내려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 준비해. 짐 쌀 것 없어. 중요한 것만 챙겨서 나와. 나머지는 다 새 걸로 채울 거니까. 태준은 서연과 민우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집 아들이 재벌 핏줄이었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가장 든든한 방패, 태준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16년 동안 자신을 가뒀던 그 낡은 단칸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곰팡이, 차가운 위풍, 다리를 절며 오르내렸던 가파른 계단들.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타자. 태준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감촉. 차가 출발하자 덜컹거리던 달동네의 풍경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차창 밖을 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고 서연은 태준이 잡아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폭우는 그쳤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드리웠던 긴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축축했던 폭우의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세상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태주는 성북동의 으리으리한 본가 대신 서연이 흙을 밟으며 살고 싶다고 했던 이 아담한 2층 집을 선택했습니다. 정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수국과 라일락이 만개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원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태준이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꽃밭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림이 전혀 없는 아주 가볍고 경쾌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태준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의료진을 동원해 서연의 다리 재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16년 동안 잘못 붙어 있던 뼈를 깎아내고 다시 맞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서연은 태준과 민우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태준이 달려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당신이랑 민우 도시락 싸서 등산도 갈 수 있겠어. 서연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16년 전 태준이 처음 반했던 그 싱그러운 20대 시절의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보다 서연의 저 건강한 두 다리가 훨씬 더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꼬질꼬질했던 낡은 교복 대신 몸에 딱 맞는 단정한 교복을 입은 민우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 우리 아들 왔어? 오늘 모의고사 봤다며. 잘 봤어? 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누굴 닮아서 머리가 좋은데요? 아빠 닮아서 수학은 다 맞았어요. 아빠. 민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호칭에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던 민우였지만 태준의 헌신적인 사랑과 진심은 결국 아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새 식구였습니다. 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재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보다 달콤할 수는 없다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요양병원 VIP 병동. 화려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왕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태주는 왕 여사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법인 카드는 정지되었고 성북동 저택은 매각되어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던 생활비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고용한 변호인단은 16년 전 서연을 폭행했던 용역업체 사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웠고 그 과정에서 왕 여사의 교사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은 면했지만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던 왕 여사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던 친척들도 굽신거리던 비서들도 돈줄이 끊기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간병인, 물 좀 줘. 왕 여사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재성그룹 왕 사모야. 내 아들이 강태준이라고. 왕 여사가 컵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지만 간병인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또 시작이네.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코빼기도 안 비춰요? 1년 동안 면회 한 번 안 오는 아들이 아들이에요? 얌전히 좀 계세요. 쫓겨나기 싫으면. 뭐라고? 왕 여사는 분해서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태준을 안고 찍은 사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아들의 행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태준아. 왕 여사는 사진을 끌어안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텅 빈 병실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녀는 넘쳐나는 돈 대신 넘쳐나는 고독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전원주택의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 셰프의 코스 요리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민우랑 같이 낚시 갈까요? 좋아요. 민우야, 너 낚시 좋아해? 아빠가 가르쳐 주시면요. 근데 저 멀미예요. 하하, 사내 녀석이 멀미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탁.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춥고 시린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6년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던 아이는 이제 든든한 아버지를 얻었고 다리를 절던 엄마는 다시 힘차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뿐인 삶을 살던 남자는 비로소 따뜻한 심장을 되찾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빛나듯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눈부신 무지개만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